이어서 efficiency wage 몇 가지 내용만 보고 우리 마지막 챕터인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fficiency wage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제 efficiency wage와 생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로 efficiency wage가 효율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 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몇 가지 관련성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웨이지 임금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뭐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가 만일 고용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보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고용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태만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직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오버 레이트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른 곳에 가면 이만큼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efficiency wage 같은 경우에 또 긍정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셀렉션 효과가 작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더 높거나 아니면 이제 셔킹을 상대적으로 셔킹을 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풀 자체가, 지원자들의 풀 자체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efficiency wage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그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fficiency wage와 dual labor market이라고 해서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의 고용 계약이 양립하는 그런 노동시장, 또는 이제 segmente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분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중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efficiency wage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잡이 크게, 그러니까 뭐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뭐랄까요? 그 사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데,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한번 크게 정리해고라든가 고용 조정을 이제 감행한 이후에 그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실 그때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그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기업 내에서 이제 계약직 근로 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뭐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이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어떤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계약직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근로 기간을 처음에는 이제 2년으로 법제화했습니다. 2년 고용 안정을 법제화했는데,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해서 법안이 아마 꽤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년만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는데 그 법안을 만든 사람들 결국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그 법안을 처음에 이제 제출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었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몰랐었을까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2년까지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한 것일까 그런 좀 의문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자연스럽게 이중노동 시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시장, 그러니까 잡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섹터 A와 섹터 B가 있는데 섹터 A의 잡은 대체로 워커가 그러니까 워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비교적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한 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어떤 형태의 보수 체계, 그러니까 페이 스킴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efficiency wage 형태의 그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그런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 wage가 적용이 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섹터는 정반대로 워커가 얼마만큼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체로 잡도 반복적이고 좀 뭐랄까요 단조로운 반복적이고 이제 단조로운 형태의 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걸 포장한다든가 포장하는 잡이라든가 혹은 뭐 택배 같은 사실 잡도 뭐 퀄리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몇 개의 수량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이제 잡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fficiency wage와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가 좀 지급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워커들이 이제 셔킹을 막기 위해서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태 efficiency wage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efficiency wage에서는 이제 이런 듀얼 레이버 마켓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섹터 A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섹터라고 부르고 섹터 B를 뭐 세컨더리 섹터라고 부를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 섹터에서는 이제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뭐 근무 여건도 비교적 괜찮고 고용 안정도 좀 뭐 보호가 되고 고용 보호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도 좀 있는 그런 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컨더리 섹터는 좀 상반되는 그런 잡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교적 낮은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여건이 썩 좋지는 못하고요. 이직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잡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efficiency wage가 잡의 특성이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떤 특정 수준의 이제 effort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efficiency wage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섹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 마지막 실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챕터고요. 우리가 두 챕터를 스킵했는데 마지막 챕터에서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오늘 강의를 빼고 2번 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과 6월 7일인데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처럼 6월 2일까지 강의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요. 6월 7일 마지막 강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제 생각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충 다 커버가 되면 마지막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교과서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패밀리 이코노믹스 관련된 교재인데 함께 소개를 좀 하고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커버하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유형의 실업이 있는지, 실업의 유형,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균제 상태, 정상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steady state. 장기 수준 혹은 장기 균형에서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혹은 뭐 steady state.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는 job search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업의 존재, 실업이 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하고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론인데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매칭 이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job search 이론도 뭐 조금 올드 패션하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모형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잘 사용하는 모형, 잘 사용하는 이론, 잘 사용하는 모형, 이제 이런 것의 기준은 어떤 건 잘 사용하고 어떤 건 잘 사용하지 못하는가의 어떤 기준은 아마도 이제 모형의 트랙터빌리티, 얼마나 잘 모형을 조금 변형해서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좀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다수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치 모형을 많이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때그때 이제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사장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잡 서치 모형은 꽤 이제 오래 전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5번째로 가서는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UI,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6번째에 가서는 6번째, 7번째, 8번째 이야기는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토픽들이어서 조금 이제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대체로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뭐 언임플로이먼트 자체가 사실 거시경제학의 토픽이기도 하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6번째에서는 이제 기간 간 대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기간 간 대체가 뭔지. 7번째는 이제 섹토럴 시프트라고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부문 이동이라고 그냥 섹토럴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8번째는 효율 임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하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형태의 이론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샤피로 스티글리츠 모형이라고 해서 efficiency wage와 관련해서 거의 최초의 논문일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efficiency wage에서는 뭐 샤피로 스티글리츠 모형이 제일 유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두 사람의 논문을 이용을 해서 좀
뭐 확장도 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론을 좀 디벨롭을 시켰고요. 여기 스티글리츠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그 스티글리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cy wage와 관련해서 실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실업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좀 보죠. 한국의 실업률입니다. 한국의 실업률, 스프레드는 이 프레드 데이터셋을 가리키는 거예요.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System, 뭐 구글에서 프레드 치시면 세인루이스 페드에 있는 이코노믹 데이터 베이스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만든 거고요. 왜 제가 이 데이터셋을 한국 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실업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이제 2000년 이후부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90년부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90년부터 실업률을 볼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 OECD 아니면 이제 프레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OECD는 데이터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프레드에 가셔서 한국 실업률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몇 차례 픽이 관찰되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높았던 시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리세션,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이제 고유 명사화 된 것 같습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는 Great Recession이라고 고유 명사화 했고요. 이제 아마도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아마도 제 생각에 곧 The Pandemic Recession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대침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좀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 리세션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보시면 몇 차례 이제 픽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다음 섹션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업률의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가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죠.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듯한. 이런 장기적인 어떤 실업률의 추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실업률을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steady state unemployment rate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상 상태 혹은 뭐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뭐 그냥 대충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연 실업률. 어떤 경제 전반에 걸쳐서 평균적인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구조적 요인이든 뭐 경기적 요인이든 뭐 혹은 뭐 마찰적 요인이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업률이 이런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2004년, 그러니까 Great Recession은 2008년, 2009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reat Recession이 오기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한 2004년쯤, 그쯤에 이제 벤 버냉키라고 해서 뭐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뭐 한국 같으면 이제 중앙은행 총재죠.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고, 뭐 대공황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자고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훌륭한 거시경제학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004년에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the economic landscape over the past 20 years or so has been a substantial decline in macroeconomic volatility. 거시경제에 있어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저히 감소한 기간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4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사실 그래서 당시 한 2006년, 7년까지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그레이 마더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레이 마더레이션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의 변동성도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전반적인 변동성이, volatility.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커멘트,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이렇게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는가에 이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 설명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에 거의 그레이 마더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업의 유형입니다. 몇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텐데, 뭐 제가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이 이렇게 그 mutually exclusive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업이 나타나면 보시겠지만 첫 번째가 frictional unemployment,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고, 세 번째는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기적 실업입니다. 지금 네 가지 실업을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실업이 발생했을 때 그 실업이 1, 2, 3, 4 중에 반드시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계절적 요인, 경기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그러니까 뭐 어떤 실업은 계절적 요인에 더해서 마찰적 요인 뭐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대체로 그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뭐 대체로 그 실업은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1, 2, 3, 4 중에 무슨 실업인가 뭐 이런 식의 그 뭐랄까요, 구분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냥 좀 예를 들면 요즘 뭐 MBTI 이런 거 유행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성격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뭐 저도 MBTI의 어떤 한 가지 유형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게 E 아니면 I잖아요.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인지. 근데 외향성과 내향성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하나로 표현을 왜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도 E와 같은 요인과 I와 같은 요인이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업을 E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I는 아닌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이 뭐 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실업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서로 다 그레이 에어리어를 갖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이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첫 번째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워커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일 테니까 구직자들과 이제 구인 기업들이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를 체결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발현될 것인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해석해야 되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잘 맞는 직장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 때문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뭐 2주, 3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구직 기간 동안 구직자는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일 테니까 실업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본질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프로덕티브하다, 생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잡서치를 뭐 조금 해보다가 오프닝이 있으면 베이컨시나 오프닝이 있으면 그냥 어플라이해서 아무데나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나에게 더 좋은 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서치를 통해서 더 높은 value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찰적 실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하죠, 그렇죠? 워커들한테는 뭐 구직자들한테는 원하는 잡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보를 뭐 제공하고 뭐 구직 알선, 구인 알선과 같은 이제 에이전시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뭐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에서 이제 이런 매치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앱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한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뭐 이렇게 확인하면 그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제안하는, 보여주는, 추천하는 그런 뭐 에이전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프릭션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절적 실업인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무더운 여름이라든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반대로 여름 한철, 그 다음에 겨울 한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혹석이라든가 혹한기에 뭐 경영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곳이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 이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잠시 동안 일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특정 계절이나 특정 시기가 되면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는, 레이오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업도 일시 가동 중단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가 계절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여름 혹은 겨울.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의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 span of unemployment는 이제 실업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의 이제 실업 기간은 대체로 이제 예측 가능하겠죠.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조금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초기에 SOC 투자라든가 혹은 이제 토목공사 건설과 관련된 그 분야에 이제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제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어떤 건설,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 건설 경기가 크게 나빠져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seasonal unemployment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 구조적, 세 번째 나오는 구조적 실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우선 뭐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고요. 몇 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한기나 혹서기가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제 정리해고 됐던 사람들을 다시 리콜 하는 것이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다시 리콜 하는 거죠. 그렇죠? Return to their former employer를 이거 보통 리콜이라고 해요. 다시 부르는 겁니다. 레이오프 했던 사람들 다시 이렇게 하이어해서, 리하이어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구조적 실업인데, 구조적 실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 미스매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킬 미스매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업만 구조적 실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최저임금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도 구조적 실업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특정 산업이 수축되거나 혹은 특정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어떤 이제 재정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태의 이제 정부 주도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들의 이제 예산을 갑작스럽게 크게 삭감해 버리면 그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쪽 분야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실업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스킬 미스매치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신에게 적합한 잡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자동차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 뭐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개솔린 방식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 방식으로 이제 전환될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 기존에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은 축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전기 자동차 형태로 넘어간다면, 물론 뭐 단순 조립이라든가 큰 어떤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트랜지션이 가능하겠죠. 기존의 이제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오토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기존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의 이행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전기 자동차 생산으로 옮겨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 노사 문제에서도 비슷한 쟁점들이 있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전기 자동차로 이행해 가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잡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하나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러한 어떤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갈등이 사실 충돌이 크게 발생할 거예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의 이행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우리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그림이 뭐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축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레이버 트랜지션이 대체로 용이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제 실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들이 가능하겠죠. 뭐 이야기를 만들면, 회사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이행을 노동자들이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몇 가지 뭐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적 실업은 뭐 이건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사이클 과정에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cyclical unemployment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셨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장기 추세, 제가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한 장기 추세를 제거한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학에서는 cyclical unemployment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cyclical unemployment라고 하죠. 그래서 이 cyclical unemployment 안에는 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frictional unemployment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이제 과열되거나 혹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노동 수요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임금이 빠르게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 뭐 실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꼭 노동시장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노동시장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대체로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따라서 하락하면 웨이지가 하락하면 당연히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실업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웨이지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가 실제로 노동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만큼의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이게 실업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가? 왜 웨이지가 경직적인가? 왜 웨이지가 스티키한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는 시장에서의 임금이 이제 노사 관계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단체 교섭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서 이제 웨이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상상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상상태 실업률은 이제 뭐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장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좀 평균적인 실업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평균적인 실업률. 그런데 이제 앞서 그림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평균적인 실업률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평균적인 실업률을 찾는다면 여기에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높았던 기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어떤 조금 변화가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났던 기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인 실업률을 우리가 정의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인 실업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뭐 IMF 경제 위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 어떤 평균적인 실업률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대충 한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엔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장기 실업률 혹은 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균적인 실업률을 찾는 것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기간에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어떤 뭐 정상 상태라든가 혹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에서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실업률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데이터도 사실상 IMF 경제 위기 이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평균적인 실업률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고용과 실업 두 가지 상태만 생각해 본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실업이거나 혹은 비경제활동 인구 out of the labor force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우선 이제 이 세 번째 스테이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실업 상태에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떤 평균적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고용에서 실업으로 가는 사람들과 실업에서 고용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항상 같다고 한다면 그럼 실업률이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 이게 좀 개념이 어렵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배스톱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욕조 같은데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을 쭉 틀어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제 이쪽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들어가는 물의 양과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의 양과 이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면 이거의 이제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같다면 이제 욕조 안에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실업이 이 물의 양이라고 한다면 실업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인플로이드에서 어닝플로이드로 가는 사람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닝플로이드에서 인플로이드로 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고용에서 실업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실업에서 고용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같다면 뭐 다른 상태, 비경제활동 인구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항상 실업자들의 수 혹은 뭐 실업률은 일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죠. 모든 사람들은 취업 아니면 실업 두 가지 상태에만 속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고요. 그럼 이제 취업자들 가운데 일부가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E는 취업자들의 숫자고요. 고용. 그 다음에 U는 실업자 수입니다. 실업. 그래서 취업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S가 separation rate입니다. 뭐 이게 매월 1%, 2%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취업자들 가운데 한 1%에서 2%가 월 평균 일자리를 잃어서 혹은 뭐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어요. voluntary 혹은 involuntary하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S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employment에서 unemployment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 구직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이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뭐 대략 한 20% 정도 매월 10명 중에 구직자들 10명 중에 한 2명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F 곱하기 U가 바로 unemployment에서 employment로 이동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FU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와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같으면 항상 실업자들의 수는 일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SE와 FU가 같다면 그게 이제 실업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실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실업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실업자들의 숫자가 일정한 상태 혹은 뭐 실업률이 일정한 상태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냐면 실업률이 일정한 상태 혹은 뭐 실업자 숫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인구가 변하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업률이 일정한 상태
그러한 상태 혹은 뭐 실업자 수가 일정한 상태라고 이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자들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할 거예요. 실업자들의 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가 일정하거나 혹은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일정하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실업률이 일정해지려면 실업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실업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활동 인구 숫자를 L이라고 쓰고요. 경제활동 인구 수는 바로 취업자들의 수와 실업자들의 수를 더한 것과 같으니까 다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와 같은 식이 바로 employed는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들의 수를 차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정상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일정할 테니까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F의 U가 S의 2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은 고용에서 실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2를 뭐라고 썼냐면 경제활동 인구 L-U라고 썼고요. 이건 이제 S times L 마이너스 S times U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을 왼쪽으로 넘기면 FU가 있으니까 S 더하기 F에 U가 되고 S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의 정의는 뭐와 같냐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니까 양변을 이제 L로 나누어주면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다시, 이건 없어지겠죠. 이제 이번엔 양변을 다시 S 더하기 F로 나누어주면 U 나누기 L은 S 나누기 S 더하기 F, 그 다음에 U 나누기 L은 바로 실업률이죠. U가 실업자 수고 L이 경제활동 인구니까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의 실업률은 separation rate과 job finding rate F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steady state unemployment rate이고요. 그래서 S는 separation rate 혹은 뭐 고용 관계가 종료될 확률, 실업으로 들어갈 확률이겠죠, 그렇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이탈률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F는 이제 구직 확률입니다. 일자리를 얻을 확률. 그래서 이 두 확률에 의해서 steady state unemployment rate 결정이 될 거고요.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separation rate 1% 매월 1%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ob finding probability 구직 확률은 매월 평균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 과정에서 뭐 당연히 경기 침체 과정에서는 separation rate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job finding rate는 떨어질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들이 job creation을 잘 하지 않을 것이고, 신규 고용, 신규 채용을 줄일 테니까 당연히 job finding probability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이제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separation rate는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기업들이 vacancy를 더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할 테니까 당연히 job finding probability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몇 가지 정보들은 이게 1%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역수는 100입니다. 보통 이제 역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100개월 동안 이 잡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paration rate이 1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잡은 평균 100달 동안 유지가 된다. 100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보통 한 8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균 근속 기간이 8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2라고 한다면 50개월이 될 테니까 평균 한 4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ob finding probability가 10%라고 하는 얘기는 10분의 1이니까 이건 역수하면 10이 돼요. 이 10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제 10%의 확률로 일자리를 찾는 거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실업 기간이 이거의 역수인 10,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실업 기간이 지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probability를 이제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job finding probability가 20%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2명이 한 달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거꾸로 얘기했을 때 job finding probability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평균 구직 기간이 5개월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는 0.01, F는 0.1이니까 이 값들을 각각 대입해 본다면 정상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separation rate S 혹은 실업 상태에 들어갈 이탈률이겠죠. 그래서 incidence of unemployment인 S와 그 다음에 job finding probability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구직기간, 실업기간, 구직기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steady state rate of unemployment라고 부르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부르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주제, 특정한 스타일의 연구를 하는 이제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주제, 뭐 같은 내용, 같은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steady state rate of unemployment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실물 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케인지안 관점에서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혹은 가격 경직성이라든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이슈와 함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실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약간 이제 그 연구하는 스타일, 관심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또 따로 있고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컨텍스트에서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보는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실업을 보느냐, 어떤 환경에서 실업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클리어 컷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거시경제학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용어의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갖게 되면서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거지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steady state rate of unemployment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를 같이 써도 괜찮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생기면 이 둘은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아직 컨센서스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클리어 컷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국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건 이제 한국은행 2019년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도 같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이제 월 평균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달에는 취업자가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취업자가 굉장히 적었을 수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월 평균 대략 한 2,400만 명 정도는 이제 취업 상태에 있었고요. 월 평균 한 89만 명 정도는 실업자, 그 다음에 1,528명 정도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이동할 거고, 경기가 나쁘면 적게 이동할 거고,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채용 시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대체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으로 이동한다고 카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신분이었으면 대체로 다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뭐 취업 시즌이 아니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굳이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사람들이 굳이 학생일 필요는 없고 뭐 잠시 일을 쉬고 그냥 가사노동을 한다든가, 혹은 그냥 집에서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취업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평균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24만 명, 그 다음에 월 평균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83만 명이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이제 월 평균 22만 명,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24만 명, 22만 명 카운트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probability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건 앞서 그림은 이제 숫자고요. 사람의 숫자 22만 명, 24만 명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걸 비율로 환산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t기고 t 플러스 1기고 이제 한 기간은 월입니다. 이제 monthly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하죠. monthly labor transition이에요. labor force date라고 transition, probability 뭐 다 좋습니다. labor transition 계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5월 말도 다 됐죠. 이제 5월 말입니다. 5월에 취업이었어요. 이 사람이 6월에도 취업 상태일 확률은 96.6%고, 이 사람이 다음 달에 6월 달에 실업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대략 1%, 이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갈 확률은 2.8%. 이 셋을 합치면 이제 1이 되는데 1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데이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계가 1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조정하면 되는데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 저는 조정하거든요. 계산할 때 왜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실업이었던 사람이 다음 달에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27%,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은 62%,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갈 확률은 15%,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 상태로 들어갈 확률은 5.4%.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구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토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구직활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8%,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지속될 확률은 이제 93%. 그러니까 현재 레이버 포스 스테이터스가 다음 달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취업, 그 다음에 실업,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은 이제 가장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섹션은 잡 서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잡 서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이제 잡 서치 모형 이론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왜 실업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 실업이 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형은 매칭 이론이고요. Search and Matching이라고 부르는 매칭 이론이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 결과 이제 2010년에 서치 매칭 이론을 처음 발명한, 사실 발명했다기보다는 이 이론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완성도 높게,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거 좀 완성도 높게 다시 구성을 한 세 분의 레이버 이카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피터 다이아몬드하고 네일 모르튼슨 두 분의 이제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고, 나머지 세 번째 수상자가 이제 크리스토퍼 피서리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좀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 경제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매칭 이론은 활발하게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매칭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대신 잡서치 이론을 통해서 실업이 왜 나타날 수 있고 왜 지속적으로 실제 경제 내에서 관찰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잡서치는 뭐 말씀드렸듯이 마찰적 실업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제 매우 유용한 이론이고요. 뭐 그렇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구조적 실업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뭐 계절적 실업은 설명이 좀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이제 잡서치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은 바로 마찰적 실업이에요. 왜냐하면 잡서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고용 그 특성, 근무 조건, 뭐 그다음에 웨이지, 임금은 얼마예요, 연봉, 그다음에 뭐 회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만약에 오퍼를 받는다면 이제 그걸 고려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오퍼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치를 하면 실업자죠. 그렇죠? 구직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업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실업은 우리가 아까 마찰적 실업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서치 과정에서 어떻게 실업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될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좋은 핏인지, 매치 퀄러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실상 알기 힘듭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실업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서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잡서치 서치 활동 때문에 당연히 실업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잡서치는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 당연히 앞서 search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잡서치라고 하는 것은, 혹은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productive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어떤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고용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search activity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휴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적 자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오랜 시간 투입을 해서 나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혹은 이제 매치의 퀄리티가 더 높은 어떤 고용 기회를 내가 찾아낸 것이 될 테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고용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럼 당연히 인적 자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부터는 서치 이론의 몇 가지 이제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들을 좀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wage offe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돼서 한 10분 정도 남긴 했는데 뭐 여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ge Offe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웨이지를 관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을 쭉 해요. 잡 서치를 쭉 합니다. 이제 잡 서치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잡 서치를 할 때는 뭐 원서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락이 오면 뭐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합격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연락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아쉬운 거는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채용 공고를 낸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할 때, 통지를 할 때, 노티스를 줄 때 제 생각엔 급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적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로 이제 알려줄 때 연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우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여기서 그냥 Wage Offe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워커들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웨이지를 이제 하나씩 관찰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잡서치 활동은 가능한 웨이지 오퍼를 관찰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할 텐데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잡서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온더 잡서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자신에게 최선인 그런 웨이지 오퍼를 받지 못했다면 세컨 베스트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그걸 억셉트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잡서치를 할 수도 있겠죠.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on the job sear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on the job search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wage offe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wage offer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요. 구직자들은 그 wage offer distribution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웨이지를 뽑아낸다. 이렇게 어떤 웨이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급여 혹은 웨이지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분포로부터 뽑힌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임금이라든가 혹은 뭐 열악한 근로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고 대체로는 이제 어느 범위 안에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형태의 분포를 갖겠죠. 대체로 뭐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서치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는 웨이지 오퍼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제 임금을 뽑아서 관찰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